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배병인이라고 합니다. 정치학과 정치외교학과 교수로서보다는 우리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 내지는 문제의식을 좀 나누는 시간으로 강연을 좀 구성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길게,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이 있겠지만, 크게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제가 좀 오늘 같이 얘기를 하고자 싶은 거는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한국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결국 불평등을 해소하는 문제다. 이거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불평등 문제의 해소 내지는 불평등 문제와의 대결을 통해서 이루어져 온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냥 두고서는 우리가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말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첫 번째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한국 사회의 한국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 그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불평등이 뭐냐? 어떤 불평등의 문제에 우리가 직면해 있고 그것의 해법이 뭐냐? 이 문제를 좀 살펴봐야 될 텐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불평등 문제를 우리가 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통 불평등을 얘기하면 이제 소득 불평등을 얘기합니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당연한 문제인데요. 이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특히 중요한 문제는 이른바 자산 불평등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산이라는 건 간단히 얘기하면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해서 벌어들인 소득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부터 나오는 소득. 예를 들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라든가 아니면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든가 소득 불평등 문제 못지않게 한국에서 특히 중요한 불평등 문제가 자산 불평등 문제다라는 점을 좀 같이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한국 사회 불평등을 이해할 때 중요한 문제는 재벌의 문제입니다. 재벌이 사실상 한국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재벌의 지배를 어떤 형태로든 좀 통제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좀 얘기를 나눌 거고요. 이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특히 이제 자산 불평등 문제가 한국 사회 불평등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다라는 점을 좀 같이 얘기하고자 합니다. 요 맥락에서 사실 한국 사회 불평등 문제는 우리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촛불혁명 이후에 등장했던 문재인 정부도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약간 유야무야 돼버렸지만 출범 초기에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할 때 그 소득주도 성장론을 주장하는 요체로서 불평등의 문제를 얘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불평등을 고민하는 것이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소득주도 성장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이 가지고 있는 이제 몇 가지 한계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이른바 자산 불평등 문제를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 좀 아쉽다는 거죠. 이 문제까지 생각을 했다면 좀 더 나았을 텐데 그런 문제를 좀 같이 얘기하고 싶고요. 이것과 같은 맥락에서 두 번째 포인트는 조금 좀 건조한, 건조하다 그래야 될까요? 좀 투박하다 그래야 될까요? 투박한 표현이 되겠지만 이른바 자유주의 정치 세력이라는 문제를 좀 고민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정치 구도는 TV 보면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수구 보수 세력. 그의 대책점으로 이른바 이제 요즘 더불어민주당으로 대표되는 그런 정치 세력들이 이제 한국의 정치를 쭉 주도해 왔습니다. 그걸 여러 가지 형태로 규정을 할 수 있겠지만, 예컨대 보수 세력 대 진보 세력 등등 여러 가지로 규정을 할 수 있겠지만, 정치학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지향이나 이념적인 지향이나 정책적 지향에서 본다면 우리 자유한국당 세력을 이른바 보수 세력으로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같은 세력을 이제 자유주의 정치 세력으로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의 민주화 과정은 사실은 자유주의 정치 세력의 주도하에서 이루어져 왔고 오늘날 우리가 정치적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것들도 자유주의 세력의 이른바 주도권 내지는 헤게모니아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에 앞서 얘기했던 한국 사회의 불평등이라는 문제가 계속해서 심화가 되어 왔던 것이 또 하나의 역사적 현실이기 때문에 불평등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이 자유주의 정치 세력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극복할 것이냐, 이거를 좀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 제가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종합해서 얘기하자면 한국 사회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는 뭐냐? 아까 자산 불평등 문제가 우리 불평등 문제 핵심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불평등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불평등 문제의 방법이 없다. 두 번째는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자유주의 정치 세력이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자유주의 정치 세력을 뛰어넘는 어떤 대안적인 정치 세력 또는 자유주의 정치 세력 자체가 탈바꿈하든가 아니면 새로운 대안적 정치 세력이 나오든가 이런 한국 정치 구조에 근본적인 개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것을 두 가지 과제로 좀 제시해 볼까 합니다.
오늘 2019년 오늘의 시점에서 한국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아마 촛불혁명이 될 겁니다. 2016년 11월에 처음 촛불혁명이 시작이 됐고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돌이켜보면 2016년 11월은 굉장히 재미있는 해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재미있었냐면 한국의 정치하고 세계의 정치, 다른 나라의 정치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러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제가 갖다 붙여놓은 거는 이게 2016년 12월인지 2017년 1월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한참 촛불혁명이 한참일 때 영국의 유명한 그 주간지죠. 이코노미스트지의 한 표제입니다. 당시 2016년 11월에 해마다 11월이 되면 영국의 그 옥스퍼드 사전이라고 있죠. 옥스퍼드 사전이라는 데서 올해의 단어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근데 2016년 11월에 발표한 올해의 단어가 뭐였냐면 포스트 트루스였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제 탈진실 정도가 될 텐데 포스트 트루스란 말은 뭐 간단히 얘기하면 요즘 유행하는 가짜뉴스 같은 얘기입니다. 가짜뉴스에 사람들이 현혹되고 가짜뉴스 듣고 나서 사람들이 뭐가 진실인지 찾아볼 생각은 안 하고 그저 그런갑다 하고 휘말리는 것. 그런 현상이 2016년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세태를 꼬집어서 옥스퍼드 사전에서 포스트 트루스라는 이 단어를 그 해의 단어로 설정을 했습니다. 서구의 경험을 놓고 보자면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포스트 트루스가 그 해의 단어로 설정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점에 한국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촛불혁명이 광화문을 가득 메운 백수십만의 사람들이 이 박근혜 정권 퇴진은 물론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촛불혁명 당시에 여러 가지 구호가 있었지만 박근혜 퇴진, 정유라는 싫다, 등등등의 구호가 있었겠지만 제가 주목하는 거는 포스트 트루스하고 문제와 관련해서 주목하는 거는 세월호 사건 이후에 많이 보편화됐던 구호,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이런 구호들이 이제 광장에서 많이 외쳐졌단 말이죠. 그중에 특히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라는 구호가 포스트 트루스라는 다른 나라의 상황하고 명확히 대비되는, 굉장히 재미있게 대비되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아서 일단 대비를 시켜봤습니다.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촛불혁명이 한국에서 가지는 의의뿐만 아니라 당시 세계적인 조건 속에서 가졌던 의의가 굉장히 특별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그림을 붙였고요. 잠깐 다른 나라 얘기를 하고 나서 한국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2016년에 포스트 트루스란 말이 유행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포스트 트루스란 말이 유행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2016년을 기점으로 해서 서구 국가들, 미국과 유럽 국가들 중심으로 해서 이른바 극우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포퓰리즘 내지는 고급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광범위하게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6월에 영국에서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있었죠. 여기는 이제 그 영국 독립당이라고 부르는 극우 정당하고 영국 보수당의 극우파들이 결합을 해서 물론 유럽연합 탈퇴라는 것을 매개로 한 거지만 이민자에 대한 혐오라든가 등등등 굉장히 어떤 혐오에 기반한 정치를 선동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같은 해 12월에 오스트리아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당시 대통령 선거에서 노베르트 호퍼라는 오스트리아 자유당이 있습니다. 굉장히 극우 정당인데 이 사람이 오스트리아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 투표까지 올라갔습니다. 거의 될 뻔했었죠. 그래서 중간에 부정선거 시비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정치적으로 바이어스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결과적으로 안 돼서 다행인데 거의 될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같은 해 9월에는 이제 독일 연방의회 선거가 있었습니다. 독일 연방의회 선거에서는 여러분이 혹시 신문재생에 들어봤겠지만 이른바 독일을 위한 대한당이라고 부르는 독일 2차 대전 이후 독일 최초의 극우 정당이 되겠습니다. 독일은 헌법상 극우 정당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극우 정당을 두 부류로 나누는데 한 부류는 반체제 정당, 과거의 나치 정당과 같은 반체제 정당, 또 하나는 급진적인 극우 정당. 이렇게 나누는데 급진적인 극우 정당의 경우에는 이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 자유의 측면에서 용인을 합니다. 독일을 위한 대한당이 처음 나왔을 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이제 말하자면 헌법 소원이 들어갔어요. 이 당이 우리 헌법이 금지하는 이 반체제 정당 아니냐라고 헌법 소원이 들어갔는데 아니다. 급진적인 극우 정당은 맞지만 그렇다고 반체제 정당까지는 아니다. 따라서 정치 활동을 허용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2013년에 창당이 됐는데 독일을 위한 대한당은 2013년에 창당이 됐는데 2016년 9월
독일 연방의회 선거에서 제3당으로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올라간 거죠. 물론 독일을 위한 대한당이 3당으로 껑충 뛰어오르는 동안 독일의 기성정당, 독일은 이제 주로 기민련, 기사련이라고 부르는 보수정당 연합과 신문에 자주 나오는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그 다음에 오랜 역사를 가진 사회민주당이라고 부르는 좌파 정당 내지는 중도 좌파 정당의 양대 정당을 이루는데, 그 양대 정당 모두 공히 일정한 의석을 다 독일을 위한 대한당한테 뺏겼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을 위한 대한당이 기성정당의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간 거죠. 이게 이제 2차 대전 이후 독일에서 벌어진 최대의 정치 격변이 되겠습니다. 2016년 11월 미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다 아시죠? 그죠? 멕시코하고 국경에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장벽을 쌓겠다는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해를 넘어서 17년 5월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는 마린 르펜이라고 부르는, 당시에는 국민전선, 지금은 국민연합으로 이름을 바꾼 극우 정당의 지도자가 역시 프랑스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에는 이태리 총선에서 과거에는 북부 동맹당이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동맹당으로 이름을 바꾼 극우 정당이 지금 연립정부의 중요한 한 축이 되고 있습니다. 들리는 바에 따르면 최근에는 동맹당의 지지율이 연립정부 파트너였던 오송운동이라고 불리는 정당이 있었는데 오송운동의 지지율을 넘어서고 있답니다. 굉장히 급격히 우경화가 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이 2016년 6월을 기점으로 해서 연쇄적으로 벌어졌습니다. 2016년 6월에 영국의 브렉시트 선거도 마찬가지고 11월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장 쟁점이 됐던 사안 중에 하나가 가짜 뉴스의 문제입니다. 보수주의자들이라든가 극우주의자들이 말하자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민자에 대한 혐오로 나타날 수도 있고, 소수자에 대한 혐오, 예컨대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로 나타날 수도 있고, 경제적 약자에 대한 혐오로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지만 결론은 혐오지만 그 혐오를 퍼뜨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가짜뉴스를 동원하고 또 생산하고 퍼뜨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단 말이죠. 그것이 포스트 트루스라는 단어가 그 해의 단어로 결정된 그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을 거치면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요즘 이른바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위기를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정의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1987년에 민주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1987년 이후 이른바 민주주의의 제3의 물결이라 그래서 많은 그 민주주의가 아닌 국가들이 민주주의로 전환하는 이른바 민주화라는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90년대 한 중반까지 쭉 벌어지다가 90년대 중반 이후에 정체가 되기 시작하더니 2000년대 이후에는 이제 완전히 정체 정도가 아니라 후퇴하는, 말하자면 더 이상 민주주의로 진전하는 국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갓 민주주의 국가로 탄생한 신생 민주주의 국가가 다시 권위주의로 회귀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빈번하게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퇴조 현상이 나타났다면 선진 민주주의 국가,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민주주의가 퇴조하는 현상들이 아주 가시적으로 관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앞서 쭉 말씀드린 이제 극우 정당 들이 이제 득세하기 시작한 것이 될 것이고, 도널드 트럼프 같은 사람이 당선된 거라든가 이런 게 이제 하나의 표현이 될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오른쪽 그림에 표시한 것처럼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도가 계속 하락했다라는 겁니다. 특히 누구를 중심으로 하락했냐면 청년층을 중심으로 하락했다는 겁니다. 이 그래프는 뭐를 보여주는 거냐면 제가 그린 게 아닙니다. 어디서 가져온 겁니다. 야사 뭉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마 한국말로 번역이 될 겁니다. People vs. Democracy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인용했던 자료 중에 하나를 제가 가져온 겁니다. 이건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호주, 영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웨덴, 미국에서 각 세대별로, 근데 1930년대에 태어난 사람, 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당신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민주주의 정치체제에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3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가장 높게 민주주의에 사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8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 이른바 밀레니얼 세대죠. 세계 전환기에 이제 청년기에 접어드는 이 밀레니얼 세대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신뢰도,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도 또는 민주주의가 꼭 필요하다라는 믿음이 확인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한두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나라별로 편차는 있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패턴이나 트렌드라는 측면에서 보면 모든 나라에서 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생 민주주의 국가뿐만 아니라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현대 민주주의가 굉장히 좀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인식이 막 확산되던 시기가 2016년 11월 우리나라에서 촛불혁명이 벌어지던 시점의 일입니다.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를 빼고 다른 나라들을 예를 들면 민주주의 위기에 처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경제적 불평등에 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두 가지 그래프를 가져왔는데, 이거는 토마 피케티라는 사람 아시죠? 얼마 전에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을 써서 공존의 히트를 냈죠. 토마 피케티와 같은 공동 연구진이 운영하는 세계 불평등 지수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가면 그 사람들이 모은 데이터를 가지고 각 나라별로 이제 얼마나 불평등한지를 측정한 그래프를 보여주는데, 거기서 가져온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는 상위 1%가 전체 국민 소득에서 얼마를 차지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4개 나라만 보여준 건데, 토마 피케티라는 사람이 아주 오래전부터 데이터를 모았기 때문에 19세기 중반, 19세기 후반 정도 되겠죠. 약 1870년대 무렵부터 2010년도 정도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본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U자 내지는 V자 모양이 확인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19세기부터 20세기 초반까지 굉장히 이들 네 나라에서 상위 1%가 부의 대부분을 가져갔습니다. 근데 21세기 초반에 상위 1%가 전체 부의 20% 이상을 가져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것이 상황이 언제부터 바뀌냐면 2차 대전이 끝나는 시점부터 바뀌게 됩니다. 뚝 떨어지게 되죠. 2차 대전이 끝나는 시점부터 쭉 떨어졌다가 1980년대로 접어들면서 다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요 다음 조금 이따가 드릴 말씀과 관련져서 말씀을 드리자면, 19세기 이 시대를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냐면 이른바 고전적 자유주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자유시장경제, 자유무역주의 등등등의 이론들이 굉장히 팽배하고 거기에 기초했던 정치, 경제정책들이 막 관철되던 시대가 19세기 이른바 자유주의 시대인데, 그 시기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불평등도를 보였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나면서 이른바 제한된 자유주의 내지는 착근된 자유주의라고 부르는 그런 시대가 도래를 합니다. 서구 국가들 중심으로 해서. 이 시기의 핵심은 과거에 불평등이 너무 심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 불평등 문제를 방치할 수는 없고, 이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는데 어떻게 개입하느냐? 국가가 대규모 국영기업을 소유한다라든가, 그 다음에 부자들한테 엄청난 세금을 매긴다라든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이 2차 대전 이후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불평등의 정도가 뚝 떨어지죠. 80년대 이후에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른바 신자유주의 시대입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제한적 자유주의라든가 착근된 자유주의, 이것에 대한 반발로 시작을 해서 영국의 마가렛 대처라든가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필두로 해서 이걸 반발을 하면서 제한적 자유주의 시대, 복지국가의 정책들을 다 무효로 돌리는 일련의 개혁들을 단행하게 되죠. 신자유주의라고 이름 붙이지만 결국은 고전적 자유주의로 똑같이 돌아간 겁니다. 고전적 자유주의로 똑같이 돌아간 시대였기 때문에 고전적 자유주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불평등이 증가하게 된 거죠. 이 패턴이 정확히 뭐하고 일치를 하냐면 민주주의의 발전 패턴하고 정확히 일치합니다. 19세기 후반까지 민주주의는 대단히 제약되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투표권조차도 굉장히 제약되어 있었고, 투표권이 비로소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선거권으로 확립되기 시작한 것이 2차 대전 이후가 되겠습니다. 물론 나라마다 편차는 크지만,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 시대가 들어서서 불평등의 정도가 심해지면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현대 민주주의 위기라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폭발되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오른쪽 그림은 서유럽 국가들의 평균 빈곤율을 그래프로 그린 건데요.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서유럽에서 특히 극우 정당들이 자꾸 득세를 하고 있는데, 이 극우 정당들이 득세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로서 우리가 불평등의 문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보여드린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빈곤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중위소득자 있죠. 그러니까 소득이 제일 낮은 사람부터 제일 높은 사람까지 쭉 일렬로 세웠을 때 제일 가운데 있는 사람, 이 중위소득자의 월급이 있을 겁니다. 월 평균 소득이 있을 텐데, 그 월 평균 소득의 절반 이하로 사는 사람들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한국의 중위소득자 임금이 예컨대 월 200만 원이라고 한다면 한 달에 100만 원 이하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빈곤율이 되겠습니다. 빈곤율 그래프를 보면 뭐 그리스가 당연히 1등이고요. 그리스, 스페인, 이태리, 포르투갈 같은 나라가 1등입니다. 근데 그리스, 스페인, 이태리, 포르투갈의 공통점은 뭐냐면 2010년 이후에 이른바 유로존 위기에 직격탄을 맞은 나라들입니다.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었으니까 빈곤율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 뒤를 바로 잇고 있는 게 어딨냐면 영국하고 독일입니다. 영국하고 독일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영국은 좀 그렇다 치고, 독일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떤 복지국가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교해보면. 그렇지만, 이게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평균값인데, 유럽 국가들 전체의 순위를 놓고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빈곤율을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 나라에서 또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이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벨기움, 스웨덴을 쭉쭉쭉 나가고요. 프랑스 같은 나라는 상대적으로 보면 빈곤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서유럽 국가 중에서. 근데 프랑스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청년 실업률이 서유럽 국가들 중에 가장 높은 국가군에 속합니다. 그리스, 스페인, 이태리, 포르투갈 같은 나라의 청년 실업률이 약 30%에서 40% 사이가 됩니다. 청년 10명 중에 서너 명은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프랑스 같은 나라가 평균 실업률이 얼마 정도냐면 25% 내외입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유럽에서 목도하는 극우 정당들이 왜 이들 나라들에서 왜 갑자기 등장을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될 겁니다. 요즘은 결국은 경제적 불평등 문제가 서유럽 국가들의 민주주의 위기 문제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촛불혁명도 사실은 경제적 불평등 문제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죠. 최순실의 국정농단 문제가 있었고 정유라의 문제가 있었고 뭐 이재용이나 뭐 여러 가지 비리 문제가 있었지만 광장에서 터져나온 목소리 중에 가장 큰 목소리 중에 하나는 이른바 헬조선의 문제였습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이른바 뭐라 그러죠? 빅데이터라 그러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당시 많이 유행했던 말들을 모아놓은 건데 단연 헬조선이란 말이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그 다음에 직장인과 대학생의 절대 다수가 설문조사에 따르면 헬조선이란 말에 동의한다라는 그 설문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알바몬에서 한 건데 이 헬조선이라는 문제의식이 촛불혁명이 터져나오게 된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똑같은 경제적 불평등이나 문제를 놓고 서유럽에서는 극우 포퓰리즘에 대한 지지로 나갔다면 한국에서는 촛불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그런 목소리로 발전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촛불혁명 이후에 한국 민주주의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몇 가지 좀 일반론적인 얘기를 좀 시작하고 다시 한국 얘기로 좀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 문제와 관련돼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오해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예컨대 자유경제원 같은 데에서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경쟁 논리는 현대 자유민주주의하고 정합성을 갖는다. 선택적 친화성을 갖는다. 또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등장과 더불어서 비로소 민주주의가 만개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죠. 이것의 다른 버전은 뭐냐면 현대 민주주의는 자유주의를 통해서 자유주의의 확산을 통해서 발전해왔다. 동전의 양면 같은 얘기입니다. 자본주의 때문에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었고 자유주의 때문에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었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항상 같이 가고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항상 같이 간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오해 내지는 자유경제론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퍼뜨리고 싶어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자면 정확히 그 반대의 방향으로 민주주의는 발전해 왔습니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제약함으로써만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 말을 표현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930년대 미국의 뉴딜 정책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추진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이 정치적 평등, 그러니까 투표할 때에 모든 사람이 똑같이 투표할 수 있는 1인 1표의 정치적 평등은 경제적 불평등 앞에서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렸다. 내가 추진하는 뉴딜의 임무는 경제 권력의 독재로부터 미국의 민주주의를 구해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경제 권력을 제한하지 않고서는, 즉 시장 경제를 제한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미국 대통령이 이미 1930년대에 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민주주의는 자유주의하고 같이 동시 발전한 것이 아니고 자유주의를 억압함으로써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아까 앞서 그래프에서 보여드렸던 19세기의 고전적 자유주의 시대에는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조차도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식으로 표현됐냐면 이른바 보통 선거권의 제한이라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투표하면 안 된다. 그러면 큰일 난다. 왜냐하면 무산자 계급, 무산자 계급이니까 좀 거창한 표현이지만 돈 없는 사람들 또는 못 배운 사람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투표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후보를 찍어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이 사람들의 독재가 될 것이다. 또는 이것의 다른 표현이 이른바 중우 정치론이라고 하는 거죠. 결론은 뭐냐? 보통 선거권을 제한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통 선거권을 그럼 왜 제한해야 되느냐? 무산자 계급의 독재가 왜 무서우냐? 제일 중요한 건 재산권의 문제입니다.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이 보기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천부의 인권 중에 가장 중요한 권리는 재산의 권리였습니다. 자기 재산을 가질 수 있는 권리. 근데 자기 재산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모든 인간의 그 가장 천부적인 권리인데 세상에는 이 사람들도 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둘러보면 재산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재산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똑같이 민주주의 보통 선거권을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기 시작하면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재산이 있는 사람들의 재산을 갈취하거나 이 사람들의 표현을 빌자면 아니면 적어도 마음 놓고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따라서 보통 선거권을 제한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게 됩니다. 고전적 자유주의자들 중에 예컨대 존 스튜어트 밀 같은 사람은 그 고전적 자유주의 시대 중에 자들 중에서도 가장 상대적으로 이른바 빈곤이라든가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이걸 사회가 해결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죠. 근데 존 스튜어트 밀이 딱 막혔던 지점이 어디냐면 보통 선거권 문제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도 그렇지만 보통 선거권만은 용납할 수 없다. 왜냐하면 무산자 계급의 독재와 중우 정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의 한계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앞서 그래프에서 본 것처럼 불평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19세기 후반에 이른바 새로운 자유주의라고 부르는 이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신자유주의하고는 다른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니온 리버럴리즘이라고 한다면 당시에는 뉴 리버럴리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개념을 제시를 했냐면 사회적 시민권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제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식으로 얘기하자면 새로운 자유주의자들의 기본적인 주장은 이제 우리 자유주의가 바뀌어야 된다. 보통 선거권도 허용해야 되고 재산권을 위해서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되고 근데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스스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권을 좀 제약해야 된다. 우리 마음대로 내 거라고 내 마음대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라는 사상이 자유주의자들 내부에서도 싹 트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을 당시에 새로운 자유주의라고 불렀는데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영국의 경제학자이던 홉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식의 표현을 하냐면 어떠한 구성원의 절대적인 재산권도 공동체 이름으로 용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단언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좌파 경제학자라거나 마르크스주의자라거나 전혀 아닙니다. 그야말로 자유주의 경제학자인데 그 중에서도 자유주의가 이제 바뀌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강하게 했던 사람인 거죠. 고전적 자유주의에 대한 대항으로 이른바 새로운 자유주의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아래로부터 이 민주주의를 위한 요구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서구의 민주주의 체제가 수립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보통 선거권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도입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는 뭐냐면 1800년부터 2000년대까지 선거권에 어떤 제약을 뒀던 국가들의 비중을 그려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약을 뒀던 건 재산. 처음에 보통 선거권이 도입될 때 자격 요건은 재산이 일정 정도 이상이 된 사람 또는 세금을 얼마씩 내는 사람, 낼 수 있는 사람 이런 제약 요건이 붙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투표를 못 하게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소득, 소득 수준이 얼마가 되는지. 그 다음에 리터러시에서 글자를 읽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게 처음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던 제약입니다. 거기에 또 하나 중요한 제약이 남자냐 아니냐였습니다. 주로 남자에게만 투표권이 부여가 됐었죠. 그 다음에 여기 인디펜던트라고 한 거는 이제 말하자면 남의 집에 머슴살이를 하거나 스스로 경제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남에게 의탁해 사는 사람. 예컨대 성인이 됐지만 그걸 뭐라 그러죠? 캥거루족이라고 그러나요? 부모님한테 의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투표를 못한다. 이런 식들의 제약 조건이 있었던 제약 조건을 말합니다. 보면 19세기 중반 후반까지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재산이나 소득이나 그 다음에 문맹률을 가지고 선거권을 다 제약했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 초반으로 넘어서면서 국가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고전적 자유주의 시대에서 이른바 아까 얘기했던 새로운 자유주의의 문제, 그다음에 민주주의 운동이 전환되던 시기하고 거의 일치하는 시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남성이라는 조건도 마찬가지고 인디펜던트라는 조건도 마찬가지고. 오른쪽 표는 몇몇 나라에서 여성에 대한 참정권이 최종적으로 인정된 해를 표기한 겁니다. 가장 빨리 여성 참정권을 보장했던 나라가 캐나다가 되겠습니다. 1918년에 도입을 했고요. 스웨덴도 1921년에 가서 여성에게 참정권을 보장을 합니다. 프랑스, 이태리, 일본 같은 나라들은 2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 비로소 여성에게 참정권을 허락하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독특한데 1918년에 바이마르 혁명이라고 최초의 이제 민주주의 혁명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이제 여성에 대한 참정권을 도입을 합니다. 그런데 35년도에 이제 나치가 등장을 하죠. 나치가 등장을 하면서 여성에 대한 참정권을 무효를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 여성 참정권이 허용되게 되는 거죠. 민주주의를 알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선거권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근데 보통 선거권이라는 것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이 선거권이 확립된 것이 20세기에 넘어선 이후, 특히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경과하면서요, 비로소 보통 선거권이 확립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유추해서 얘기하자면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고전적 자유주의 시기가 끝나가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불평등 문제에 대한 대규모의 도전이 벌어졌던 시기인 거고, 앞서 본 것처럼 2차 대전 이후에 불평등 문제가 완화되면서 보통 선거권이 비로소 확립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민주주의는 불평등 문제에 저항함으로써 발전해 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불평등하고는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여러 가지 형태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이른바 평등의 원리입니다. 너나 나나 똑같다는 거죠. 예컨대 1인 1표의 원리는 절대적인 평등성을 전제를 하는 겁니다. 이재용하고 나하고는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을 일이 없지만 투표할 때는 다 똑같이 한 표로 카운트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절대적인 평등의 원리에 기초해 있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절대적으로 평등한 사람들의 사회적인 연대, 우리 다 같은 공동체의 구성원이니까 투표라는 행위 자체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평등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구성된 공동체에서 우리는 개별적이지만 서로 연대되어 있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평등의 원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불평등하고는, 특히 경제적 불평등 문제하고는 원리적으로 양립할 수가 없는 거죠. 역사적으로도 보자면 앞서 잠시 살펴본 것처럼 민주주의가 발전한 과정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과정과 궤를 같이 해왔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서구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른바 복지국가, 그것을 케인주의적 복지국가라고 부르든 사회민주적 복지국가라고 부르든 아니면 그냥 복지국가라고 부르든 복지국가를 통해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함으로써 비로소 민주주의가 서구에서도 안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캐나다의 정치학자인 맥퍼슨이라는 사람은 서구에서 민주주의가 안착된 것은 자유주의가 민주화됐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반대급부로 민주주의는 자유주의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자유주의가 민주화되지 않고서 서구 민주주의는 불가능했다라는 것이 맥퍼슨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던 것이 80년대 이후에 이제 이른바 신자유주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른바 현대민주주의 위기라는 문제가 다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등장하는 극우 파퓰리즘이나 이런 것들은 그것의 가장 극단적인 그 모습이 되겠죠. 신자유주의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잡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결국 고전적 자유주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렛 대처라는 사람이 신자유주의 아이디어를 굉장히 강명하게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구상에 사회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주변에 사회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 너네 쓸데없이 사회라든가 공동체라든가 이런 거 하지 마라. 지구상에 존재하는 건 딱 두 개밖에 없는데 남자하고 여자뿐이다. 이게 마가렛 대처가 처음 했던 말입니다. 사람들이 왜 남자하고 여자만 있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럼 가족도 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가족만 있다. 이렇게 말을 번복한 거죠. 마가렛 대처는 끝까지 사회란 말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란 말을 하는 순간 사회적 권리의 문제를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 그중에 특히 재산권으로 대표되는 개인의 권리 말고 다른 권리는 용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 대처의 신념이었기 때문에 사회란 말을 되게 싫어했던 것이죠. 이것이 신자유주의가 고전적 자유주의로 단순히 회귀한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일종의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 되겠습니다.
결국 복지국가를 통해서 민주주의가 정착했던 서구 국가들이 신자유주의 시대와 더불어서 오늘날 현대 민주주의 위기를 맞이하게 됐다는 얘기는 결국 경제적 불평등과 민주주의의 가는 길은 서로 반대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민주주의는 퇴화하고, 반대로 경제적 불평등이 완화될수록 또는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경제적 불평등은 완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생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연구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오고 있냐면 민주주의 문제에 별로 관심 없을 것 같은 미국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신생민주주의 국가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주주의의 제3의 물결이 끝난 다음에 자꾸 이 권위주의를 회귀하고 있는데, 그 권위주의로 회귀하는 국가들의 공통점이 뭐냐? 경제적 불평등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소득 격차가 심한 나라일수록 권위주의에 대한 향수가 됐든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권위주의를 회귀하더라는 겁니다. 예컨대 우리나라에서 2007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이 당선이 될 때, 그때 이른바 박정희 향수라는 것이 되게 유행을 했었죠. 그 박정희 향수의 모태는 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 사회에 불평등과 양극화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논리 구조가 대부분의 신생민주주의 국가에서 발견된다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이렇게 경제적 불평등이 심한 나라들의, 심한 신생민주주의 국가들의 공통점이 뭐냐? 주로 타협적인 민주화를 한 국가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권위주의 세력을 완전히 청산하고 이른바 혁명적인 방식으로 아니면 급진적인 방식으로 민주화를 이룩한 국가들의 경우에는 권위주의를 회귀하는 경향이 없거나 현저하게 낮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타협적 민주화를 했던 국가들은 경제적 불평등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남아있고, 왜냐하면 권위주의 세력들이 지분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권위주의 세력들이 지분을 가짐으로써 경제적 불평등이 높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역전될 가능성이 높아지더라. 이게 최근의 연구 결과입니다. 이제 한국 문제로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한국의 민주주의는 1987년을 통해서 이제 수립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른바 87년 체제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87년 민주화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앞서 얘기의 연장선에서 보자면 한국 민주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 또는 유산 중에 하나는 이른바 타협적 민주화라는 겁니다. 1987년도의 민주화 과정에서도 그랬고, 근데 당시 전두환, 노태우로 대표되는 이 수구 보수 세력과 김영삼, 김대중으로 대표되는 앞서 제가 자유주의 정치 세력이라고 부르던 정당들 사이에 말하자면 개헌을 매개로 한 또는 대통령 선거를 매개로 한 일종의 타협으로 이른바 1987년 체제가 탄생을 한 거죠. 근데 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87년 이후 계속해서 한국의 정치 구도는 이른바 수구 세력과 자유주의 세력 사이의 타협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컨대 1990년도에 벌써 오래전 얘기지만 이른바 3당 합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당시 민자당이었죠. 전두환 노태우의 정당과 김영삼 씨가 이끌던 통일민주당이죠. 통일민주당과 그다음에 김종필 씨가 이끌던 그 당이 합쳐서 그 당이 합쳐서 민주자유당이라는 거대한 당을 만들었죠. 1997년에 김대중 씨가 대통령이 당선되는 과정에서 이른바 DJP 연합이라는 거죠. 김대중 정부 뒤를 이은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이른바 대연정론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시끄러웠습니다. 말하자면 이 타협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한국 사회에서는 다양한 형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모색되고 나타났던 것이 이 기본적인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결과는 뭐냐면 앞서의 연구 결과가 맞다면 타협적 민주화의 길을 겪은 국가들이 경제적 불평등 수준이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맞다면 한국 민주주의가 계속 타협적 민주화의 길을 걸어왔다는 얘기는 결국 한국도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를 도외시하거나 배관시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구조가 수립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한국 민주화의 유사는 이른바 87년 체제하고 97년 체제라고 얘기되는 것들입니다. 87년 체제는 이제 이른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87년에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됐고, 그렇지만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는 좀 뒤떨어지고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87년 체제를 통해서 도입된 정치적 민주주의도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선거나 자유로운 선거, 공정한 선거, 적어도 부정선거가 없는 것을 제외하고 정치적 권리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마 국가보안법을 들 수 있을 겁니다.
역대 민주정부 어디도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라고 적극적으로 나선 정부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나섰던 정부는 노무현 정부 때죠. 잠깐 나섰다가 누구죠? 당시 박근혜 씨가 그 야당 대표였는데 역시 들어 누우시니까 그냥 포기했죠. 사회경제적 민주주의가 실종됐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아직 단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가 즉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여러 가지 민주주의가 한국 사회에서 덜 발달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보다 중요하게는 민주정부가 이른바 민주화를 통해서 등장한 민주정부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에 정확히 역행하는 방식으로 개혁을 진행해 왔다라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97년 체제라고 얘기할 때 한국 사회의 신자유주의 재편이 97년 IMF 위기 이후에 도래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 97년 체제가 갖는 특징은 뭐냐면 김대중 정부, 그러니까 87년 민주화 이후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민주정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김대중 정부에 의해서 가장 강력한 신자유주의적인 개편이 진행이 된 거죠. 노동시장도 유연화되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연금도 깎이고 뭐 등등등의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책 기조가 이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지체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정치적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치 세력들이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에 정확히 역행하는 방식으로 움직여왔던 것이 한국 민주화의 중요한 유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결국은 이런 어떤 민주화 유산의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귀결점은 뭐냐? 한국의 정치는 적어도 민주주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른바 자유주의 정치 세력 또는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자유주의 정치 세력이 헤게모니를 장악한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는 거죠. 이 헤게모니의 다른 측면은 뭐냐면 대안 세력, 그것을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라고 부르든 아니면 사회경제적 평등이라고 부르든 이 문제, 한국 민주주의, 타협적 민주화를 통해서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이 세력을 대체할 수 있는 또는 뛰어넘을 수 있는 대안 세력이 아직은 지체되어 있다 또는 부재하다. 이게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오른쪽의 그림은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붙여놓은 건데요. 글씨만 있으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위에 있는 그림은 다 아시는 것처럼 1987년이라는 영화입니다. 그죠? 문재인 정부 등장과 더불어서 개봉을 했죠. 굉장히 여기 김준수 대표를 포함해서 보고 나서 다 눈물을 흘렸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에 아쉬운 게 딱 하나 있었습니다. 제목은 1987년인데 빠진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래 사진입니다. 아래 사진은 뭐냐면 영화 1987년은 이한열 열사가 돌아가시고 민주화 시위가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6월 항쟁으로 끝나죠. 6월 항쟁 이후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른바 7월, 8월, 9월 이른바 노동자 대투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동안 군사독재에서 억압되어 있었던 이 당시 근로자라고 불렀던 사람들, 노동자들이 임금을 인상해라. 그 다음에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를 달라. 노동권을 보장하라 라는 이 모토를 들고 다 쏟아져 나온 것이죠. 제목을 1987년으로 지었으면 1987년 6월이 아니고 1987년으로 지었으면 요거까지 포함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영화가 너무 길어질까 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딱 멈춘 게 아쉬웠습니다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1987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 이 1987이라는 영화에서 87년에 벌어졌던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다른 식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객관할 수 없는 생각이니까. 그래서 한번 대비시킨 거고요. 이제 지금 시점으로 돌아와서 촛불혁명과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분명히 촛불 정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구별해야 될 게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의 결과로 탄생한 것은 맞는데, 근데 과연 촛불이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타오른 것이냐,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키려고 촛불을 들었던 것이냐, 저는 이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양자 사이에 일정한 간극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촛불 정부라고 부르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엄밀한 의미에서는 촛불의 수혜자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더 강하게 하는 이유는 초기 문재인 정부 출범 시에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2년 정도 지난 지금 시점에 와서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배신감을 얘기하고 있고 성격이 조금 느긋한 사람들은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처음에 출범할 때 공정하고 정의로운 포용국가 내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뭐 복지국가의 비전을 제시를 하면서 등장을 했고 뭐 적폐청산 등등등을 제시하고 등장을 했는데 적폐청산은 지체되고 있고 그 다음에 초기에 공정하고 정의로운 포용국가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한 이 경제정책의 방향으로 제시했던 소득주도 성장론은 지금 어디 갔는지 다 소득위를 찾고 있단 말이죠.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기대감이 우려와 배신감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2년 정도 지난 시점에 와서 개혁이 지체되었는가? 왜 개혁이 잘 안 됐는가? 촛불혁명은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른바 발목 잡기 때문에 굉장한 곤경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또 하나 집권 초기에 대통령 지지율이 뭐 80%를 넘어서고 육박할 때 그때가 가장 좋은 기회였는데 적폐청산도 그렇고 가장 좋은 기회였는데 그때는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온건하게 좀 대안을 하고 좀 호기를 놓쳐버린 그런 면도 있습니다. 둘 다 맞는데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건 다 외적인 요인이잖아요. 기회를 놓친 거. 뭐 기회를 놓친 거는 뭐 절반은 자기 책임이지만 발목 잡기 이런 건 다 외적 요인인데 문재인 정부의 내적 요인도 하나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 2년을 돌이켜보면 개혁, 그것이 소득주도 성장론이 됐든 뭐 다른 뭐가 됐든 적폐청산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개혁이 지지부진했던 중요한 이유는 결국 문재인 정부하고 민주당 정권에 있다는 겁니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자유한국당이 좀 대단히 반대하면서 뭐 난리를 쳐서 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론이 어디 갔는지 모르게 사라졌느냐? 그건 아니죠. 처음에 누구죠? 장하성 씨를 정책실장으로 임명할 때부터 자유한국당의 반대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의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그것이 김동연과 장하성의 갈등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던 거고 결국은 내부의 갈등이 중요한 문제였던 겁니다. 소득주도 성장론이라고 하는 거는 뭐 간단한 논리입니다. 사람들의 호주머니가 풍부해지면 소비를 많이 할 것이고 소비를 많이 하면 기업이 물건을 많이 팔 것이고 기업이 물건을 많이 팔면 가동률이 높아질 것이고 이윤이 생길 것이고 그걸 다시 투자할 것이고 그 투자를 다시 사람들의 호주머니로 집어주면 이른바 소득 증가로부터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생길 것이다. 이게 이제 소득주도 성장론의 기본적인 논리 구조입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만 나온 얘기가 아니고 2008년 이후에 주로 ILO라든가 그 유럽 웅크타드라고 하는 UN 기구라든가 이런 기구 속에서 국제적으로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제시가 된 겁니다. 소득주도 성장론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른바 노동소득 분배율의 개선이라는 겁니다. 노동소득 분배율을 높이면 경제성장의 동력이 창출된다. 노동소득 분배율을 높이면 위와 같은 선순환 구조가 수립된다라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론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노동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노동소득 분배율은 전체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 그러니까 임금소득이 되겠죠. 임금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노동소득 분배율입니다. 노동소득 분배율의 반대 급부는 자본소득 분배율이 되겠죠. 어떤 영업활동을 통해서, 기업활동을 통해서 얻은 이윤이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라든가 이게 이제 자본소득이 될 것이고 그것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자본소득 분배율이 될 겁니다. 노동소득 분배율이 계속해서 하락해 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이 하락 때문에 사람들이 이 지출을 안 한다는 거예요. 지출할 기회가 있어도 소비할 기회가 있어도 소비하는 대신에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하는 거죠. 특히 노동소득 분배율이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소득이 낮은 사람들 또 이 소득의 원천이 노동소득밖에 없는 사람들은 이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소비 성향도 막 증가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비를 계속 참고 있으니까. 근데 원래 돈이 많은 사람들은 소득이 좀 늘어나도 소비를 그렇게 늘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 증가가 가장 잘 나타나는 부분은 결국 노동소득 분배율을 증가시키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예컨대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외국의 경우에 외국이나 국제기구 중에서 소득주도 성장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노동소득 분배율이 하락하니까 이 노동소득 분배율을 개선해서 성장 동력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럼 노동소득 분배율이 하락하는 원인이 뭔지를 진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ILO 같은 데서 말하는 노동소득 분배율의 저하 원인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노동조합의 협상력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노조 조직률도 떨어지고 노조 가입률도 다 떨어지고
그다음에 많은 나라에서 노동의 기본권, 뭐 노동 3권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이런 걸 제약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노동조합 활동 자체를 정치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특히 신자유주의 시대의 도래 이후에 이게 많아졌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노조의 협상력이 전반적으로 저하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 협상에서 협상력이 떨어지니까 임금 인상을 못 시키는 거죠. 이게 하나의 중요한 이유다라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로 제시하는 거는, 이건 ILO가 아니라 소득주도 성장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얘기하는 건데, 중요한 문제는 이른바 독점과 금융의 문제입니다. 경제가 대기업 중심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대기업의 특징은 뭐냐면 노동소득 분배율이 굉장히 낮은 기업이라는 거예요. 적은 수의 노동자들을 고용을 하고, 상대적으로 전체 노동인구에서 보면 적은 수의 노동자들을 고용하지만 거의 대다수의 부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독점 기업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 독점 기업들이 전체 경제를 좌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을 때도 없는 것이고, 경제 전체의 노동소득 분배는 따라서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른바 금융산업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해서 돈을 버는 대신에 그거보다는 주식 사고, 채권 사고, 또는 뭐 부동산 사고, 물론 돈이 있을 때 얘기지만 이것을 통해서 소득을 추진한단 말이죠. 특히 이 두 가지가 결합되게 되면 노동소득 분배율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라는 게 진단입니다. 그러면 노동소득 분배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노동의 이 협상력을 제고시켜야 될 것이고, 독점이나 금융화의 경향을 제한해야 될 겁니다. 이게 소득주도 성장론자들이 얘기하는 기본적인 이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병행돼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노동소득 분배율의 하락 경향을 얘기했는데, 이제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전 세계 평균치입니다. 전 세계 중에서 이제 뭐 200개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유로존 국가하고 미국, 일본의 선진국을 단순 평균한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1960년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하락하다가 80년대쯤으로 가게 되면 잠깐 올라갔다가 완전히 계속 하락 추세로 벌어지게 됩니다. 이 시기가 80년대 이후가 무슨 시기라고요? 신자유주의 시기입니다. 정확히 일치합니다.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경우도 1975년 기준으로 약 70%를 상회했던 노동소득 분배율이, 그러니까 전체 국민소득 중에서 70% 이상은 사람들이 일해서 버는 임금소득이었다는 겁니다. 점점 하락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락 경향이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 가팔라집니다. 그리고 잠시 반등하는 듯하다가 2016년이 최저점을 찍게 되는 거죠. 2010년에 최저점을 찍게 됩니다. 역시 이 시기가 우리가 말하는 한국 사회의 신자유주의 개편 시기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표방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불평등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론에서 문제점은 뭐냐면, 일단은 의지가 부족했다는 거죠. 가장 단적인 예가 최저임금제가 되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하고 나니까 뭐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반발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특히 반발했던 분들이 이제 영세 자영업자분들이죠. 영세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임대료나 카드 수수료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 최저 시급까지 올라가 버리면 나는 이 사업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주요 논리 구조였죠. 이른바 을과 을의 전쟁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을과 을의 전쟁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을과 을의 전쟁이 벌어지는 순간 문재인 정부하고 민주당은 애초에 최저임금론에서 후퇴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뭐 생활비도 최저임금에 산입하고 모두 산입하고 다 산입하니까 결국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구조가 돼버린 거죠. 이건 의지박약의 가장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의지박약으로만 볼 수 없는 것이 근본적인 인식의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의 협상력 저하라는 문제가 같이 병행되지 않고서는, 노동의 협상력 제고가 같이 병행되지 않고서는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ILO를 비롯한 국제기구의 주장이란 말이죠. 독점화나 금융화 경향을 제어하지 않고서는 소득주도 성장이 제대로 이 선순환 구조를 창출할 수 없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대책이 있었느냐,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을 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거는 의지의 박약 문제 이전에 인식의 한계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의 협상력 저하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쟁점이 되고 있는 ILO 핵심 협약 비준 문제, 여전히 안 하고 있단 말이죠.
독점화 금융화 문제 관련해서는 결국 독점화나 금융화를 규제한다는 얘기는 재벌에 대한 규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재벌에 대한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의지를 표명했지만 벌써 작년이 됐나요? 붉은 깃발법인가를 예를 들면서 뭐 갑자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규제를 혁파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오락가락하고 있단 말이죠. 인식의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일관성이 없거나 한계가 있거나. 그 다음에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는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른바 자산 불평등 문제라는 겁니다. 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의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깊은 천착이 없었다라는 거죠. 소득주도 성장론은 결국은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럼 불평등을 해소하기 하는 방법으로서 이걸 제시하기 위해서는 불평등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에 대한 진단이 먼저 필요할 텐데 적어도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보였던 표현에서 보자면 그냥 노동소득 분배를 개선하고 최저임금 인상해서 노동소득 분배를 조금 개선하면 된다라는 정도의 인식에 머물렀던 거죠. 그마저도 의지박약으로 끝나버린 거고요. 결국은 잠시 후에 얘기를 하겠지만 한국 사회 불평등 문제의 핵심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산 불평등, 그중에 특히 토지와 부동산 문제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일선에 그런 얘기 하죠. 제가 어린아이를 키우니까 어린아이를 이른바 좋은 대학에, 명문대학에 보내는 세 가지 요건이 있죠. 엄마의 정보력이 필요하고 아빠의 무관심이 필요하고 또 가장 결정적인 게 뭔지 기억나는 할아버지의 재력이 필요합니다. 할아버지의 재력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할아버지의 재력이라고 할 때 할아버지는 더 이상 노동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노동소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할아버지의 그 재력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재산에서 나오는 겁니다. 부동산에서 나오든 주식에서 나오든 채권에서 나오든 자산에서 나오는 거죠. 굉장히 정확하게 한국 사회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말입니다. 이 문제가 한국 사회 불평등의 핵심 문제라는 거죠. 사람들이 농담처럼 회자하는 것처럼.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뭐냐? 자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소유권을 제한을 하거나, 그러니까 함부로 토지나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소유했을 때 엄청난 세금을 때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과거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의 경우만 해도 소득세, 이건 이제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만, 소득세 최고 세율이 얼마였냐면 80%였습니다. 1년에 100만 원을 벌면 80만 원은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그게 2차 대전 이후에는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과히 징벌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소득 문제도 그렇지만 특히 자산 불평등 문제는 이런 징벌적인 과세가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라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률의 한계가 되겠습니다. 한국 사회 불평등 문제는 핵심은 자산 불평등이지만 이미 여러 가지 차원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소득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소득 분위별, 그러니까 1분위가 가장 저소득층이고 10분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높은 고소득층이 될 텐데 소득 분위별 가처분 소득, 그러니까 세금이라든가 이런 거 다 공제하고 나서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의 소득의 추이를 1990년부터 2016년까지 보여준 겁니다. 여기 파란색이 1분위, 10분위, 그러니까 가장 소득이 높은 계층이고 여기 초록색이 1분위, 가장 저소득층의 사람입니다. 보시면 저소득층의 경우는 가처분 소득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죠? 거의 26년 이르는 시간 동안 변동이 없는데 10분위는 제일 가파르게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에서 가장 두 번째로 가파르게 성장한 것이 9분위. 그러니까 중산층 이상으로 갈수록 가처분 소득이 더 가파르게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소득은 그대로인데 고소득층의 소득은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는 거죠. 오른쪽 그래프는 5분위 배열이라 그래서 소득 분위를 10분위가 아니고 5분위로 나눈 다음에 최저 분위하고 최고 분위 사이에 몇 배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파란색은 이른바 시장소득, 그러니까 그냥 처음 들어온 소득이고 이 주황색은 이제 가처분 소득, 세금이라든가 연금 다 공제하고 난 다음에 소득입니다. 1990년 기준으로 해서 소득 5분위, 그러니까 최상위 소득층은 최하위 소득층의 약 3.93배의 시장 소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16년 현재 6.27배가 됩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거죠. 약 26년의 시간 동안 소득 1분위는, 소득 5분위, 최고 소득층은 최저 소득층의 2배 정도까지, 과거에 비해서 2배 정도 가까이 소득이 올라가 버린 겁니다.
가처분 소득으로 했을 때는 조금 낮아집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말하자면 민주화되는 소득세도 조정을 하고 무슨 복지 지출도 조금 늘리고 하면서 가처분 소득의 경우는 이게 조금 낮아지지만 여전히 1990년에 비해서 높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1997년 외환위기 시기에 팍 올라가고 난 다음에는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하지를 못했습니다. 적어도 2010년도까지는 외환위기 이전 수준보다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었죠. 지금은 조금 떨어지고 있는 수준이지만 소득 불평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불평등 문제를 살펴볼 텐데 이 그래프는 조금 복잡해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왼쪽 그래프는 이른바 자본소득 분배율, 검은 선이 자본소득 분배율입니다. 아까 노동소득 분배율하고 반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국민소득에서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아까 노동소득 분배율은 하락하고 있었다 그랬죠. 노동소득 분배율이 하락하면 자본소득 분배율은 당연히 상승을 하겠죠. 완만하지만 상승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1965년 이후부터 쭉 비교를 해보면 상승 경향을 보여왔고요. 여기 연두색으로 표시된 연두색하고 빨간색은 상위 10%의 소득 점유율입니다. 상위 10%의 소득 점유율이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이 홍민기인지 김남년이에 따라서 좀 계산 방법이 달라지지만 가장 높은 수준의 결과를 놓고 보자면 2015년 현재 상위 10%가 전체 국민소득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소 40% 이상은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어디에 기인하느냐를 보기 위해서는 이른바 자본소득 비율이라는 걸 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그 나라 인근소득이 주어진에 100만 원인데 토탈에서 그 자산 가치는 토탈에서 예컨대 600만 원이다. 그러면 자본소득 비율은 6배가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자본은 자산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 최소 6배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아도. 그게 자본소득 비율이 보여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여러 그래프가 있지만 주로 파란 그래프를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추이가 있는데 1965년 기준으로 해서 자본소득 비율이 400%, 그러니까 4배를 살짝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가만히 하지 않아도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버는 사람보다 4배의 재산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2010년형 무렵이 되면 800%를 넘어섭니다. 4배, 그러니까 2배 가까이 증가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이지만 이 기간 동안에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자기 소득이 2배가 늘어난 겁니다. 전혀 일을 하지 않았어도. 이게 지금까지의 추세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보는 또 하나의 방법은 이 표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주창하시는 여러 분들 중에 한 분인데 주상영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경제학 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논문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 이분이 이제 자산 불평등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2013년부터 16년까지 소비자 물가 상승률, 생산 자산 가격 상승률, 비생산 자산 가격 상승률, 비생산 자산 명목 보유 손익 액수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말이 복잡한데 생산 자산이라고 하면 생산 활동에 투여되는 자산을 말합니다. 기계일 수도 있고 공장 건물일 수도 있고 이 자산들을 통틀어서 생산 자산이라고 합니다. 비생산 자산은 생산 활동에 투여되지 않는 자산, 전혀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자산이에요. 비생산 자산의 99%는 부동산입니다. 이게 개인이 사는 부동산이든 이 회사나 법인이 사는 부동산이든. 그러니까 비생산 자산은 대부분 부동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 비생산 자산의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죠? 소비자 물가는 1% 내외. 그다음에 생산 자산 가격 상승률, 생산 자산 가격은 거의 상승하지 않은 거죠. 0.2에서 0.5% 사이니까. 그 사이 비생산 자산은 2013년도에 1.4% 상승했는데 16년도에는 4.6%가 상승을 했습니다. 계속 상승률 자체가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기가 뭐하고 일치하겠습니까? 집값 뛰어서 못 살겠다는 시기하고 일치하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 시기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우리 못 살겠다라고 했던 시기하고 정확하게 일치하게 가는 거죠. 우리같이 집 없는 사람들은 괴로워지는 거죠.
단지 상승률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비생산 자산의 명목 보유 손익, 그러니까 비생산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발생하게 된 이익의 규모도 2013년에 98조 원에 불과했는데 2016년에는 306조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재산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말하자면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부를 축적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른바 자산 불평등의 문제입니다. 아까 할아버지의 재력이라고 얘기했던 거. 더 덧붙여서 이것의 귀결은 뭐냐? 결국은 한국 사회의 경제 구조는 지금 어떻게 갖고 있냐면 기업하기는 굉장히 좋은 나라인데 먹고 살기는 되게 힘든 나라입니다. 이 그래프는 뭐를 보여주는 거냐? 뭐를 보여주냐면 물론 제가 그린 게 아닙니다. 다 가져온 겁니다. 국민 총소득에서 GNI라고 표현된 국민 총소득에서 가계소득하고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의 역사적인 추이를 한국과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을 가지고 비교한 겁니다. 왼쪽은 가계소득의 비중입니다. 이게 한국입니다. 다른 나라들하고 뚜렷이 대비되죠. 다른 나라들은 비슷하거나 뭐 등락이 있긴 하지만 제일 많이 하락한 게 일본 정도가 되겠지만 일본 정도가 나중에 다시 복구를 한단 말이죠. 반면에 우리나라는 가계소득이 계속 하락해 왔습니다. 반면에 기업소득은 꾸준히 향상해 왔습니다. 더군다나 2013년 무렵이 되면 비교 대상 국가들 중에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됐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1998년부터 2013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일해서 벌어들인 소득의 대부분은 어디로 갔냐면 기업한테 갔다는 얘기입니다. 가계에는 돌아온 게 없는 거예요. 그 귀결이 뭐겠습니까? 가계부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소득이 줄어들지만 소비 지출은 계속 해야 되잖아요. 집에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특히 우리나라에서 문제는 주거비하고 교육비 문제가 크죠. 이건 소득이 떨어져도 지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부채로 메꿀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단히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가 축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왔던 겁니다. 그것의 한 원인은 물론 할아버지가 재력이 있으면 가계부채가 없었겠죠. 자산 불평등 문제 한 원인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민소득의 대부분이 기업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이 구조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국민소득의 대부분이 기업에 돌아간다는 얘기는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기업이 사람들을 고용하지도 않고 소득을 사회에 환원하지도 않고 또 소득을 환원하거나 사람을 고용해야 될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규제를 하지 않으니까. 그럼 기업이 뭘 했느냐? 앞서 슬라이드에서 제가 잠깐 빼먹었는데 기업이 벌어들인 돈을 뭐 하느냐? 주로 부동산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기업이 자산에 생산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에 투자를 하고 그렇게 자산을 투자한 다음에 그거를 무슨 영업용 부동산이라는 명목이든 어떤 명목이든 간에 영업비밀 보호라는 그 그늘 뒤에 숨어서 자산 축적의 가치로 삼는다는 거죠. 그것이 이런 결과를 낳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른바 세습자본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자산 불평등 문제는 세습의 문제하고 절대적으로 연동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도 내가 자산을 축적할 수는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저축을 열심히 해서 내가 자산을 사들이면 돼요. 그죠? 아니면 밤새도록 텐트 치고 청약 하는데 줄 서가지고 이 로또를 잘 맞으면 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포션은 굉장히 적죠. 특히 저축을 통해서 재산을 형성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은 물려받은 겁니다. 자산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재산을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고 노동하는 사람보다 언제나 높은 수준의 소득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일을 하는 사람보다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구조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뼈 빠지게 노동을 해도 우리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재력이 없으면 원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것이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이거는 청년층에 대해서 인식조사를 한 겁니다. 2015년쯤에 아마 했을 겁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의 대답입니다. 20대 청년들. 우리나라 청년들이 자신이 향후 성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1등이 부유한 가족입니다. 부모를 잘 만나야 된다는 게 우리나라 청년들이 성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지 우리나라 청년들이 그랬다는 것뿐만 아니라 OECD 국가에서 똑같은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우리나라가 가장 압도적입니다. 무슨 부모의 교육 수준,
사회의 좋은 교육 수준 다 필요 없습니다. 할아버지의 재력이 핵심이라는 거죠. 슬프지만 현실입니다. 이 친구들의 인식이 잘못됐느냐? 그렇지 않죠. 이게 현실이기 때문인 거죠. 촛불혁명을 터뜨렸던 그 정유라의 유명한 발언이 있죠. 부모 잘 만나는 것도 능력이다. 그죠? 왼쪽 편은 부모의 재력이 또는 선대로부터의 재력이 그 후대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는 다른 하나의 방식입니다. 대학 이상 학력자의 비율을 보면 예컨대 사회계층을 뭐 지속빈곤층, 빈곤진입층, 중산층 등등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나눠보면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대학 이상 학력자의 비율이 높아집니다. 저소득층일수록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질 확률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대학 진학 확률뿐만 아니라 정규직 근로자의 비율도 소득 수준과 정확히 비례합니다. 높은 고소득층을 가진 고소득층 출신의 사람일수록 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거죠. 저소득층일수록 비정규직 근로자가 높은 겁니다. 노동시장에서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 임금 격차라든가 여러 가지 격차가 크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저소득층이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으로 진입을 한다는 얘기는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저소득층은 당연히 자산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나마 노동시장을 통해서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얻어서 그거를 저축을 하든 뭘 하든 해서 뭔가 경제 환경을 자신의 경제적인 조건을 개선시킬 여지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빈곤의 악순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 계층의 구별은 부모 세대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부모가 가난하면 자식이 가난한 구조가 이미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깨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우리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그 문제하고 민주주의 문제를 한마디로 연결하면 소유권을 제한하지 않고는 경제적 불평등 해소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단지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그래왔다는 겁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복지국가가 만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소유권을 제한했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아주 높은 세율을 통해서 제한을 했든 아니면 국영기업의 형태든 공기업의 형태든 국가가 직접 소유하면서 제한을 했든 아니면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얘기됐던 이른바 토지공개념 같이 공유자산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제한을 했든 어쨌든 소유권을 제한함으로써 2차 대전 이후의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그 시스템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신자유주의 시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경제적 불평등이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것이 그걸 반증하는 게 되는 거죠. 따라서 소유권의 제한 없이 경제적 불평등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는 불가능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19세기 이후 지금까지 민주주의 발전 경로는 경제적 불평등과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해야죠.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소유권을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 됐든. 한국의 경우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산 불평등 문제입니다. 경제적 불평등의 핵심이 자산 불평등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자산 불평등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한국 민주주의 자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래야 한국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결국은 소유권 제한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토지와 부동산 문제가 아까 비생산 자산의 가격 상승률에서 봤던 것처럼 그것의 99%가 부동산이라면 결국 자산 불평등 문제 해결의 핵심은 부동산 문제 해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소유권을 제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소유권을 제한하든 아니면 아주 징벌적이라고 할 정도로 세금을 몽창 때리든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의 방법은 뭐 예를 들면 부동산 소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뭐 1가구 2주택 이상 금지를 한다라든가 기업의 뭐 부동산 소유를 금지한다라든가 특정 지역의 부동산 소유를 부동산은 뭐 공유지로 개념을 한다라든가 등등등의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부동산 보유분에 대해서는 뭡니까 공시지가가 아니라 뭐 시가의 90%를 세금으로 뭐 매긴다라든가 자발적으로 포기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국가나 사회가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지 않고서는 자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소득층의 출신의 친구가 계속 비정규직을 전전하고 결국은 자산이 없어서 계속 가난이 되물림되는 이 구조를 깰 수가 없는 거죠. 뭐 주택 문제와 관련해서 이른바 사회주택이라고 하는 또는 공공주택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사회주택이나 공공주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택을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소유로 돌린다는 의미에서 이건 소유권의 제한 형태가 되는 거겠죠. 소유권의 제한과 더불어서 중요한 문제가 이른바 이 징벌적인 과세. 징벌적인 과세의 가장 근본적인 모토는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우리가 징벌적으로 과세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노동에서 일해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지원을 해줘야겠죠. 그걸 전적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고. 그러나 불로소득에 대해서 사회가 규제하지 않는다면 노동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기업하기 좋은 나라, 먹고 살기 힘든 나라라고 얘기했는데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이른바 경제 구조를 전면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자본주의 또는 기업 관련해서 자본주의 문제는 주로 정실자본주의 또는 뭐 정경유착이라고 표현되는 이런 정실자본주의 형태. 그 다음에 조금 거기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나마 경제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얘기되던 것이 주주자본주의 문제입니다. 지금 청와대 정책실에 가 있는 김상조 정책실장이 과거에 이른바 삼성 저격수라고 얘기를 하면서 추진했던 운동들이 이른바 소액주주 운동입니다. 소액주주가 돼서 주주총회에 가서 삼성의 경영권에 대해서 우리들이 말을 하자. 그래서 삼성이 이재용이 마음대로 못하도록 하자. 이게 소액주주 운동입니다. 주주가 돼서 참가하자라는 겁니다. 주주자본주의적인 실천인 거죠. 이거를 넘어설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급진적으로.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의 방법을 이른바 이해 당사자 자본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주는 그 기업의 소유주입니다. 주식을 많이 갖고 있든 적게 갖고 있든 어쨌든 그 기업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기업의 활동을 가만히 보면 그 기업은 주주나 총수만이 운영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그 기업에는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삶이 달려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기업의 원청, 뭐 하청, 재하청 관계로 연루되어 있는 이 중소기업들의 삶이 달려 있고, 그 중소기업에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삶이 달려 있고, 그 다음에 그 기업이 위치한 지역사회의 삶이 달려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 어떤 기업이 어떤 투자를 하고 그 기업이 예컨대 환경 기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삼성 반도체에서 백혈병 환자가 속출하는데 여전히 독극물을 쓰느냐 쓰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에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지역사회 주민들도 삶에 영향을 받는 거죠. 이 모든 사람들이 이해 당사자인 겁니다. 기업을 누구의 소유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소유고 사회 속에서 움직이는 하나의 경제 단위다라는 관점으로 바꿔서 이 기업에서 결정하는 방식, 그 기업이 어디에 투자를 할지를 결정하는 방식을 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거기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이게 이해 당사자 자본주의 아이디어입니다. 대단히 공상적으로 들리지만 대단히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대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미 2000년대 초반에 강원대학교의 이병천 교수라는 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해 당사자 자본주의라는 얘기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불가능하냐?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가장 간단한 실천은 이른바 사회이사제라는 것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기업은 사외이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안에서 이사를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조영이 누구는 전무이사, 누구는 상무이사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 회사 밖에서 이사를 초빙을 해서 그 사람이 이사회의 의사진행 과정을 관찰하고 거기에 개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외이사제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정실자본주의 내지는 주주자본주의 형태로만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는 사람 데려오거나 주주 중에 지분이 큰 사람을 데려오거나, 제일 많은 형태는 친족을 데려오는 게 제일 많은 형태죠. 그죠? 이걸 바꾸자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아니라 이사 자체를 이른바 사회이사로 해서 이해관계자들, 지역사회 대표, 하청업체 대표, 노동자 대표 같은 사람들이 기업의 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이 그 기업의 활동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니까 이렇게 바꿔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저항이 만만치 않겠죠. 누가 저항하겠습니까? 기업의 소유주들이 저항을 하겠죠. 결국 문제는 뭐냐면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누가 이걸 할 것이냐, 이것을 할 수 있는 정치적 주체가 필요한 거죠.
이거 하나의 정책적인 예시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 정치적 주체들이 내세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가치, 모토는 뭐냐? 결국 민주주의의 얘기입니다. 기업은 사회의 것이고 이걸 사회적으로 환원하지 않는다면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고, 경제적 불평등이 없다면 우리는 민주주의를 향유할 수 없다.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이거를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아직까지 우리에게 이거를 실천할 수 있는 정치적 주체 내지는 정책 세력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그 이전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는 정부이지만, 따라서 굉장히 우리를 안도하게 만드는 정부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그 양반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틀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걸 넘어서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와야 되는데 누가 될 거냐?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